안녕하세요. 경매 명심보감 365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오후 8시에 문제풀이와 사례 연습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는 지난 시간 토요일, 일요일 두 수업에서 나온 그 각 10문제씩입니다. 그래서 도합 20문제가 되는데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를 보면요. 이거는 제 5강 채권은 남성, 물권은 여성. 요 수업 주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응답자는 네 분이 제출을 하셨는데요. 네 분은 지금 점수 분포도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한 분이 100점을 맞으셨고, 한 분은 90점, 한 분은 80점, 한 분은 6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50점 이상이면은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점을 맞으셨는데요. 이분의 성함을 공개하면은, 이분은 최종철님입니다. 최종철님. 100점 맞으신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틀린 문장에 체크하십시오. 물권은 이행의 문제를 남김으로 동적 권리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그러므로 동적 권리인 것은 채권이라 그랬죠. 채권은 부단히 달라고 하는 권리. 물권은 이미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방해하면 안 되는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물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부동산에 관한 약정 계약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물권을 취득한다.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법정 물권, 약정 물권이 있는데, 약정 물권은 그 물권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권 취득, 물권의 발생, 이런 물권 취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물권 계약. 계약에 의해서 물권이 취득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이렇게 취득이 되는데, 물권 계약에 의해서 물권 취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이 등기 시점에서 물권이 취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법 186조에 있습니다. 등기를 요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이 각 법률의 그 물권 취득 시기가 있습니다. 등기가 아니고 개별 법률 속에 취득 시기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요하지 않고 바로 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것은 187조 규정에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 채권을 취득한다. 매매 계약은 15가지 채권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 이거는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고, 매매죠. 매매는 채권 계약이고, 이거에 의해서 채권이 매수인 쪽에서 채권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때 채권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채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채권이 되겠죠. 이거는 돈입니까, 안 돈입니까? 이건 전형적인 안 돈이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행을 안 했다. 잔금 날 안 왔다.
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청구권. 이것도 안돈이죠, 안돈. 여전히 쭉 안돈이죠. 그러면은 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가 아니고, 가압류는 돈이니까 가압류가 아니고 뭐를 한다고요?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 어디다 하냐? 이 계약의 대상인 목적물 있죠? 목적물. 목적 부동산. 부동산의 등기로서 가처분하는 것,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것을, 그것을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하지 말라. 가처분 등기하는 것은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하겠죠. 이 청구까지만 쓰고 건을 빼고 소송자를 붙이면 됩니다. 청구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확정 판결문 이걸 받아가지고 안돈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안돈 집행. 안돈 집행을 할 때는 당사자가 일방이 단독 신청을 하는 거예요. 판결문을 첨부해서 어디다요? 등기소에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 취득한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청구권이 침해되면 권리가 발생이 되고 이에 기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우리가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만 연상하면은 이 문장은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돼야 청구권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틀렸죠. 이 구제 절차는 반드시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권리가 있다고 구제 절차 바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가 침해되는 게 이제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이 있어야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소위 2번 물건. 2번 물건이라는 거는 가로 안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썼는데, 이 건물은 매각에서 포함되지 않고 토지만 판다는 거죠. 이런 유형에서 경매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이게 이제 P가 이제 경매로 이제 매수하려면은 대금 납부죠. 대금 납부. 대금을 납부하면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은 그 규정은 뭐냐? 대금 납부할 때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그럼 대금 납부할 때 이제 이게 내 것, P 것이 되는 거죠. P 것. P가 되는데 P의 토지 위에 이 A라는 건축주의 건물이 이 P의 땅이 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건물 소유자가 이 땅을 점유하는 겁니다. 건축주는 토지를 점유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게 아니고 땅을, 이 임차인이 점유하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이 땅을 점유하게 되는데, 이때 점유할 때 P하고 A하고 무슨 계약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 A가 이 땅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은 이 땅을 이 소유권이라는 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소위 4번 물건에서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청구권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은 소유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매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은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매각대금을 다 냈다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은 4번 물건. 자, 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이 침해가 되려면은 이제 방해를 받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때 방해는 불법 점유를 얘기합니다. 불법 점유. 적법한 점유라면은 방해 상태라고 할 수는 없죠. 적법 점유는 소유권을 정당하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죠. 제한. 그러니까 대항력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 임차인이 매각으로 소멸되는가, 임차권이, 아니면 인수되는가, 이것은 대항력 유무를 따지게 되는데, 불법 점유는 대항력이 없다는 거고, 적법 점유는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없다는 거고. 언제 대항력이 없냐? 여러 가지 따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말기등하고 뭐 전입 신고 일자, 또는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일자, 이 시점하고 해서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은 말기등이 더 앞서는 겁니다. 이 시점이. 그리고 적법 점유 같은 경우는 말기등보다 이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일자가 더 앞설 때, 이때를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을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등기한 거하고 같이 본다는 거죠. 등기나 마찬가지로 본다는 겁니다. 등기나 등기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 점유일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정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침해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것은 꼭 정답을 맞추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런 것은 실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고, 무슨 쉬운 물건이라고 공부도 안 하면서 이렇게 물건 작업을 하고 경매에 참여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맨날 1등 안 되고 맨날 꼴찌에서 맨들고 시간만 소비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또 1등이 된다면은 무리해서 들어가서 1등이 돼가지고 대금을 미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은 경매에서 기회가 없습니다. 공부 안 하려면은 경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가요? 도둑도 훔친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으므로 소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에 기하여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다.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점유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어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점유권하고 점유할 권리는 달라요.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를 뭐라 하냐면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 점유권은 본권은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면은 점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가 돼 있다면은 점유권은 있습니다. 물론 도둑은 본권은 없어요. 본권은 없기 때문에 도둑은 영원히 물건을 지배할 수는 없고, 본권 가진 자가 도둑한테 점유할 권리 없는 자한테 본권에 기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본권자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승소하면은 집행을 이제 해서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를 뺏어서 본권자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를 갖춥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누가 보더라도 도둑은 나쁘니까 그냥 바로 뺏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데, 이런 아주 그 절차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거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의 평온한 그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본권이 없는 사람은 점유권도 없다라고 하면은 맨날 길거리에 막 싸우고 맨날 소리치고 뭐 폭행이 일어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권 8가지 중에서 점유권은 본권이 없이 그냥 점유권 그 자체로만 인정이 되는 거다. 나머지는 점유할 권리를 가진 본권이다. 이것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건물 철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에서 권리는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계약,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같은 경우는 물권 계약,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채권이나 물권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채권은 이제 불이행하면은 강제이행 청구권이 발생하고, 물권은 방해가 침해라 그랬죠. 방해받으면은 요거는 3가지 경우로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이제 213조, 214조, 214조. 이 청구권 규범은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 이 법률 규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213조는 물건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한 자, 정당하게 점유한 자가 아니고 불법으로 점유한 자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매에서 대표적인 게 건물 인도 청구입니다. 인도 청구. 4번 물건, 아파트 같은 경우 임차인한테, 대항력 없는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달라 인도하는 거. 이게 이제 213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왜냐하면 소유권은 점유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라면은 이 소유권이 지금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소유권 침해가 돼서 건물 인도 청구하면은 승소할 수 있습니다. 214조는 뭐냐면은 2번 물건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를 받아가지고 건물주한테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냐, 목적물 반환 청구는 213조고 214조는 방해물 제거 청구라고 합니다. 이 방해물 제거 청구라는 큰 카테고리에 건물 철거 청구가 있는 거죠. 건물뿐만 아니라 뭐 방해물 수거 청구 갖고 가라,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뭐 폐기물, 뭐 전자제품을 뭐 쌓아놨다라든지 이런 건 다 방해물로 봐서 방해물 수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값을 달라고, 부합돼 가지고 수목의 값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방해물로 봐서 방해물 제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2번 물건에서는 이제 건물 철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방해물 제거 청구 속에 있는 거예요. 214조 근거에 의해서.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요거는 맞는데 소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에 기하여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때 점유권이라는 것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자는 도둑한테 점유를 뺏기긴 했는데 점유를 뺏겨가지고 이 점유 상태에 지금 있진 않다는 거죠. 소유자는 점유권은 없습니다. 점유권은 없고 소유권은 있죠. 소유권. 이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이 침해가 된 거예요. 점유권 가지고 점유권 있는 자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건물 철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 행사한다. 아까 설명드린 거요. 214조.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 소위 2번 물건 유형의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건물주가 토지에 대한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은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건데 토지 인도 청구는 213조에 의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은 214조에 의해서, 지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권은 741조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741조는 법정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정채권. 이것은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맞는 거고요.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보존 처분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다. 자,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에서 자, 원인이 있고 권리가 발생이 되는데 침해가 되면은 청구권이 발생이 되고, 이때 청구권이 건물 철거 청구권입니다. 이것은 뭐가 침해됐다고요?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이 침해가 된 게 이제 건물 철거 청구권입니다. 근데 이때 이것은 214조고 방해물 배제입니다. 방해물 배제. 그러면 이제 권리 구제 절차로 나갈 수 있는데 보존 처분으로서 이제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압류는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건물 철거는 안돈이니까. 그래서 건물 철거 그 안돈에 대해서 하려면 이제 가처분을 하는데 이때 가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어요. 처분 금지 가처분은 뭐냐면 등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하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니까 등기부 등본이 있죠. 그래서 등기부에 하는 게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소유자가 아닌 뭐 임차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거는 등기가 없고 그 직접 점유하는 자, 직접 점유자한테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 두 가지는 경매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물 철거 청구권은 건물주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등기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뭘 처분해요? 소유권을 처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구에 하는 거예요. 갑구에 뭐 소유권, A 소유권. 그러면 2번 P가 가처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말라. 3. 이제 B라고 그러면 이 B에게 넘기지 말라. 근데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뭐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얘가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이 가처분권자가 P가 A를 상대로 A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에서 철거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이 건물은 설령 B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B를 상대로 해서 철거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처분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철거 집행을 할 수 있다.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리갈 마인드가 좀 안정적으로 지식이 쌓여져 있다면은 그렇게 또 다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최종철님이 너무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전소유자 가압류에 대해서 수업을 전 시간에 했는데요. 똑같이 이제 네 분이 먼저 하신 분 네 분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90점이 이제 다른 분이군요. 아까 100점 맞으신 분은 좀 점수가 좀 저조하시네요. 90점은 이제 L6CK101888 쓰시는 분이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80점을 맞고 또 한 분이 이제 60점을 맞았는데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0점 맞으신 분 청산이라고 닉네임을 적었는데요. 이분 문제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문장에 체크하십시오. 전소유자의 가압류에 있어서 매각으로 가압류는 소멸되고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장이 바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전소유자의 가압류 문제에서 경매의 매각으로 전소유자 가압류가 인수되는가 소멸되는가가 2005년까지 갑론을박으로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2006년 대법원 판례가 이것도 돈이니까 소멸된다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소유자 가압류 이후의 재산 취득자 소유권은 상대적 무효의 상태에 있죠. 그래서 그
그 소유권 이후에 그 뭐 근저당권자라든지 뭐 가압류권자라든지 여러 이제 그 관계에서 전소유자 가압류가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또 정리를 한 겁니다. 뭐 이거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이겠죠. 두 번째, 가압류권자는 매각으로 다른 배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기일에서 즉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그 전소유자 가압류 동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내본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건데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왜 틀렸냐면은 즉시 배당을 받는다가 틀렸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소송하기 전에 우리 리갈 마인드 스펙트럼에서 구제 절차 처음에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 소송, 그 다음 집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가압류는 영수증을 가지고 뭐 영수증 뭐 이런 어떤 뭐 증거를 가지고 급하게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나오죠. 이 판결문 가지고 집행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가압류 상태에서 돈을 줄 수가 없죠. 가압류권자한테 이 배당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임시 그냥 묶어두는 거니까. 이 가압류권자가 돈을 받을 시점은 언제냐면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판결문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해야 돼요. 본안소송을 안 하면은 3년간 안 하면은 가압류는 이거는 취소당해요. 취소. 가압류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냥 묶고만 두기 때문에. 이길지 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50%밖에 안 돼요. 승률이. 가압류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된다. 만약 가압류권자가 졌다. 지면은 다시 재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기일에서 뭐 근저당권자라든지 판결문 가진 자는 그날 즉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돈을 찾을 수 있는데 가압류는 법원에서 공탁을 합니다. 판결문 가져오기 전에 공탁을 하는데 판결문 가지고 왔다. 그러면 지급을 해요. 판결문 가져올 수가 없다. 패소했다. 그러면은 재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제 기존의 권리자들을 다시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재배당을 하는 거예요. 판결문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고요. 자,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압류 이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이 길어지니까 빨리 가압류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송에서 판결문을 가졌는데 판결문 가지면 어떻게 해요? 판결문 가지면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이거는 완전한 집행인데 이걸 본집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집행이고 이거는 임시집행인데 판결문 가진 자가 가압류 신청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청구권 가진 자가 영수증 가지고 가압류는 하고 소송해서 집행으로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이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말소 기준 등기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제 기계적으로 뭐 말소 기준 등기를 기계적으로 막 외우고 하는데 그럴 거는 아닙니다.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것은
첫째, 돈 등기여야 합니다. 돈 등기. 등기부상에 걸려야 돼요. 돈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돈 등기를 쭉 일렬로 쭉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일 앞선 거. 앞선 등기. 이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럼 왜 말소 기준 등기라는 개념을 만들었느냐? 예외적 인수주의. 경매에서 안돈 등기는, 돈 등기는요, 돈 권리나 뭐 이런 돈 등기는 무조건 소멸이 원칙이에요. 소멸이. 돈은 다 소멸합니다. 근데 안돈 등기는 예외적으로 인수가 된다 그랬죠. 예외적 인수. 이 안돈 등기를 이거는 안돈 등기도 있고 그냥 권리도 있습니다. 안돈 권리도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인수되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를 따질 때 요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게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말소 기준 등기를 알아야 이 안돈 등기나 권리가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압류는 말소 기준 등기 하나다. 돈 등기는요, 일단 권리로 보자면은 근저당, 뭐 담보가 등기, 또 배당 요구한 전세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권리 등기, 권리이면서 등기하는 거. 그 다음에 집행 절차에서 우리 가압류, 돈 집행, 보전처분, 돈 보전처분의 가압류. 이것은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 등기. 그리고 집행에서도 돈 집행이 있고 안돈 집행이 있는데, 이때 부동산상에 이 등기되는 돈 집행의 등기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여기 돈 등기입니다. 압류해서 환가해서 배당받아라. 압류해서 환가해서 배당받아라. 가압류, 묶어놓는 거. 요거, 그리고 권리 등기는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담보가 등기는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보고요. 또 배당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대부분 나오는 게 뭡니까? 근저당이 많이 나오죠. 근저당하고 가압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빠진 게 뭐냐면은 압류라는 게 있죠. 압류 등기. 이 압류는 조세 채권을 얘기합니다. 조세 체납에서 압류 당하는 이 압류 등기.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008년 8월 28일에 가압류 집행을 한 자가 현재까지 본안수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금 넘었죠. 사실은 2005년,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는 7월 며칠부터는 본안수송을 3년간 안 하면은 가압류가 취소가 돼요. 가압류는 빨리 본안수송을 해야 되는데 본안수송이 너무 늘어지니까 급하게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건데, 가압류만 하고 본안수송 안 하고 팔짱 끼면은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압류 취소가 되는데, 뭐 이건 10년 동안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근데 취소
가압류가 바로 그냥 즉시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가압류 당한 자, 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그래갖고 이걸 재판을 엽니다. 또 재판을 열고, 그래서 취소 결정이 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자동으로 촉탁이 되는 게 아니라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 신청을 해야 돼요.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말소 촉탁을 해달라고.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말소 촉탁을 등기소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가 되는 거죠. 이런 순서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앞서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건축주 재산 어느 것이라도 좋다. 공사대금 청구라는 것은 청구권은 돈 청구잖아요. 돈 청구. 돈이니까 보존처분 뭐를 한다고요? 가압류를 한다. 만약 청구권이 안돈이라면 뭐를 해요? 가처분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안돈은 이미 권리 발생 전부터 대상물이 특정이 돼 있어요. 특정. 물건이 특정이 돼 있는 거. 안돈이라는 건 물건이니까. 그리고 이 돈은 뭐 환가 대상물이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즉 다시 말해서 채무자 재산이면 돼요. 재산. 채무자 재산은 보통 부동산과 유체동산, 채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고,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채권이고. 그러니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이니까 채무자 재산 어느 곳이라도 환가시켜갖고 받으면 됩니다. 근데 가처분은 반대로 대상물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비찬치 개념이고, 이거는 그냥 1대1로 그냥 집행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압류는 뭐를 위해서 하냐면은, 피보전 채권, 이게 지금 안 써지네요. 가압류는 피보전 채권을 위해서 가압류하는 겁니다. 피보전 채권. 근데 이 피보전 채권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청구권이라 그랬어요. 청구권. 돈 청구권입니다. 근데 피보전 채권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10년짜리가 보통이고, 뭐 상사 채권은 5년, 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특수한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0년짜리라고 치면은, 이 채권은 행사하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행사 안 하면은 1년, 2년, 3년, 4년 시계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이후에 행사를 하면은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기각을 시켜요.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쭉 가는데 여기에 만약 이쯤에서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 보전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중단이 돼가지고 다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리셋 개념이에요. 리셋. 이거는 맞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일단 소매시효 문제하고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압류 1억 이후 근저당권 5천만 원이 설정되었는데 배당재단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 안분배당이라는 건 1대 5천이 되는 거죠. 5천. 1대 0.5가 되겠죠.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분배당을 하면은 가압류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분모로 가고 1.5분의 1이 되겠고 곱하기 1억 2천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2로 곱하면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죠. 요거 계산하면은 8천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 근저당권자 4천만 원 배당 받는다. 이건 맞는 겁니다. 근데 밑에 거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 거는 전수유자 가압류란 말입니다. 전수유자 가압류는 일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죠. 전수유자 가압류는 우선 변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1억 2천에서 1억 원을 받고 나머지 근저당권자는 2천만 원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제3취득자는 전수유자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예요. 가압류 금액을 갚으면 되겠죠. 대의변제하고 채무자를 대의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 신청하고 취소 결정 받아서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을 해서 이제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이 되면은 등기소에서 말소가 되는 거죠. 이건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문제 푸느라고 문제풀이를 또 들으시느라고 좀 피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례 문제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적당한 시기에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